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고려 중기 정치가 이작염이나 묘청의 사경천도 운동, 그리고 무신정변을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그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건을 거치면서 고려 전기에 만들어졌었던 고려의 정치 질서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육두품과 호족을 중심으로 이제 형성되었었던 고려 초기의 지배층은요, 과거와 음서를 바탕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고위 관직을 독점한 집안들로 바뀌게 되면서 문벌 사회가 형성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벌들은요, 가문의 명망이 얼마나 높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고위관직을 서로 차지하려고 했고, 이런 경쟁 과정에서 살아남은 집안들을 우리 문벌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집안이 이자겸의 경원이씨 집안이었고, 이 경원이씨 집안은 11대 문종 때부터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실과 혼인 관계를 거의 독점적으로 맺으면서 가장 명망 있는 집안, 가장 유력한 외척 집안으로서 떠올랐고, 이자겸 때 이렇게 되면 자기 딸을 16대 예종한테 이제 보냈는데, 이 문경태후와 예종 사이에서 아들, 즉 인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종은 원래 이자겸 입장에서 외손자예요. 그런데 손자인데 이 인종한테 자기 손자한테 또 다른 자기 두 딸을 시집을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종은 자기 이모들과 결혼을 한 셈이 되고 인종은 이자겸을 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회가 바로 문벌 사회입니다. 문벌은 그래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으로서 그 방법은 바로 과거와 음사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갖고 있었고, 자기들과 급이 맞는 집안들끼리 폐쇄적으로 혼인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집안이 바로 경원 이씨 집안이었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 경원 이씨의 이자겸이 왕실과 거듭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인종이 바로 이자겸이 자꾸 자기 할아버지긴 하지만 신하이기도 한데 자꾸 선을 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일을 인수절, 즉 황제의 생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궁궐이라 부르기도 하고 왕을 제치고 송나라 사신을 만나기도 하고 자꾸 자기가 왕처럼 행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 떠들고 있었던 한간의 소문은 바로 18자 위왕이라고 하는 18자, 즉 이씨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떠들고 있었던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자겸이 자꾸 이렇게 자기를 왕처럼 행세하자 인종이 자신의 측근 세력들과 함께 왕권을 보위했던 이 세력들과 함께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이자겸이 이것을 알아채고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었고 궁궐은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은 실권을 잃게 되었고 이자겸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사실상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런 찰나에 중국 쪽에서는 요나라가 여진한테 멸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거란이 세운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북쪽의 패권을 장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나라가 고려한테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자겸은 금나라가 너무 북쪽에서 힘이 강해지고 있으니까 얘네와 전쟁을 하기보다는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또 이것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도 좋았을 겁니다. 따라서 금나라가 요구한 군신 관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원래 여진족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섬기면서 말을 잘 듣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마냥 잘 들었던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고려는 얘네한테 식량과 농기구를 주고 여진족은 말, 화살을 주는 등 나름대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인부를 중심으로 여진족이 통합이 되더니 나라까지 세우게 되고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고려한테는 군신 관계를 요구했던 것이죠. 원래 그 전까지는 고려가 더 높은 나라 상국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금나라가 상국의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고려 대부분의 신하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자겸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려 신하들이 이자겸에 대한 반발이 더욱더 심해졌고 인종도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자겸을 제거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이자겸의 베프로서 가장 측근으로서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이자겸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고 이자겸을 전라남도 영광 쪽으로 지금의 전라남도입니다. 전남 영광 쪽으로 유배를 보냄으로써 이자겸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자겸이라고는 한 명의 물론 막강한 권세를 누리긴 했지만 이 이자겸이란 신하 한 명 때문에 궁궐이 불타기도 하고 또 왕이 제대로 권력을 누리지 못하는 등 왕실의 권위에 실추되다 보니 이 인종은 다시 한번 왕권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외적으로는 금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자겸이 몰락했으니까 금나라와 군신 관계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인종이 왕권을 회복하고자 했고 그럼으로써 이자겸에 난 이후의 혼란을 수습하고자 했고 대외적으로는 금나라와 군신 관계를 깨뜨려 보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묘청의 사경천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종은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 세력을 등용했고요. 그 가운데 서경 출신의 묘청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윤언이란 사람은 여진 정부를 주도했었던 윤관의 아들인데요. 이 사람은 그래서 북진 정책에 동조하고 있었고 금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황제의 나라로 칭제 건원을 하자고 주장했고 윤언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서경 세력은 서경천도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서경천도와 금국 정벌, 금나라를 정벌하고 칭제 건원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핵심적인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묘청 세력은 서경이 좋은 땅이고 개경을 대신할 만한 또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종한테 한 가지 무리수를 씁니다. 대동강 밑에 기름떡을 넣어놓고 기름떡에 있었던 이 참기름이 붕붕 떠올라서 우리 햇빛을 받아서 오색빛깔로 빛나게 되자 이게 바로 상서로운 징조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김부식은 저것은 좋은 땅이란 증거가 아니다. 잠수부를 보내보니까 대동강 밑에 기름떡이 나왔고 이것은 묘청이 석영천도를 주장하기 위해서 벌인 주작극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벌했, 공표했던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당시 서경에 벼락이 치고 궁궐이 전소되는 등 이런 좋지 않은 징조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김부식은 서경 세력을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서경천도로는 거짓 주장이고 서경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라고 공격을 하면서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묘청은 궁지에 몰리게 되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서경에서 일어난 묘청의 난이라 부르게 되고요. 묘청은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계라고 부르면서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종을 대위국으로 모셔오기 위함이었는데요.
개경 세력이 지금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유는 개경이 고려의 수도이고 바로 이 수도의 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묘청은 서경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저 개경 세력을 무찔러야 될 뿐만이 아니라 왕을 서경으로 모셔와야 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종은 김부식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경에 자꾸 벼락이 떨어지고 있고 기름떡이라고 하는 이런 주작극을 벌였고 이것은 전부 다 서경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묘청의 주장이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왕의 마음이 돌아선 것 같자 바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났던 거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부식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묘청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군을 파견했고 몸소 그래서 이끌고 왔고 1년 만에 이 세력을 진압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벌 세력의 세력이 공고해졌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개경 세력이 바로 문벌 세력이었거든요. 문벌 세력은 주로 문신이 많았고요. 문신이 주도가 되는 고려 정치가 자꾸 이끌어져 나오는 가운데 이렇게 주도되는 가운데 무신에 대한 차별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무신들은 고려 초기부터 계속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려 전체 18품계 가운데 무신들은 13품까지밖에 올라갈 수 없었던 데 비해서 문신들은 1품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관직 승진에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군대 최고 지휘권도 문신한테 있었고요. 하급 군인들은 전쟁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노역에 동원되는 등 차별을 또 받고 있었고요. 문신들의 회의 기구였던 도병마사가 무신들의 회의 기구인 중방보다 더 높은 등 문신들은 무신들을 계속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려 거란전쟁 당시에 귀주 대첩을 이끌었던 강감찬, 소선영과의 외교 담판을 이끌어냈던 서희 모두 문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벌 세력이 너무 힘이 센 가운데 인종의 아들이었던 제18대 임금 의종은 다시 한번 왕권을 회복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문벌의 견제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종은 정치에는 뜻을 잃고 술을 마시고 문신들이랑 노는 등 실정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신들이 많이 동원되었고요. 의종이 어느 날, 1170년의 어느 날, 무신들한테 오병 수박회의라고 하는 경기를 시키게 됩니다. 수박이라고 하는 겨루기 경기를 시켰던 건데요. 이 겨루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왕의 총애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왕한테 선물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들 입장에서는 왕과 문신들 앞에서 이런 경기를 펼치는 것이기는 했지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 이소응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이 겨루기 경기에서 1170년에 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대장군이었던 이소응이 수박에서 지게 되자 하급 문신이었던 한뢰라는 사람이 이소응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고위 무신이었던 이소응이 하급 문신이었던 한뢰한테 모욕을 당할 정도로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해진 상황에서 정중부와 이의방 등 무신들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문신들을 전부 다 죽이고 한뢰를 먼저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종이 개경 바깥에 있었던 보현원으로 행차를 했을 때를 거사 날짜로 잡고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수도 주변에 있었던 무인신들은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무신정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신들이 제거되었고요. 왕이었던 의종은 폐위되었고 의종의 동생이었던 명종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무신정변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반란에 참여했었던 이 의민이라고는 천민 출신의 장군은 의종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무신들은 문신들을 제치고 권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고려의 지배층이 호족, 문벌을 거쳐서 무신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무신 정권은요, 세 시기로 구별될 수가 있는데요. 성립기, 안정기, 붕괴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성립기에 해당하는 때는 초기에 무신들의 권력자는 계속 바뀌어 나갔습니다. 왕도 폐위시키고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으로 거치는 이 무신 집권자가 계속 바뀌어 나갔습니다. 이의방을 죽이고 정중부가, 정중부를 죽이고 경대승의 권력을 잡았고, 경대승은 죽임을 당하진 않았고요. 빠르 어, 좀 병이 걸려서 빨리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 천민 출신의 이의민이었습니다. 이 시기, 바로 무신 정권 초기에는 집권자가 이렇게 자주 교체가 되었고요. 그 이유는 무신들의 권력 다툼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원래부터 있었던 최고위 무신들의 회의 기구인 중방을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이 되었고요. 이성 육부제를 필두로 한 종래의 권력 기구는 소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민은요, 경주 출신이었는데요. 어머니가 노비였습니다. 그래서 천민 출신이었는데요. 이 의민은 고려 왕실을 없애고 경주에서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신라 부흥 운동을 이용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진압하고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최충헌이었고요. 최충헌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바로 이 최충헌을 시작으로 해서 우봉 최씨 무반 집안이 4대 60여 년에 걸쳐서 권력을 안정적으로 잡게 되는데요. 우린 이 시기를 최씨 정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최충헌은 권력을 자기 아들 최우에게 물려주었고 최항, 최의에 이르게 되는 60여 년 동안 권력이 승계됩니다. 최충원은 종래 이성 육부제를 필두로 한 권력기구를 대신해서 최고 권력기구로서 교정도감을 설치했고요. 그 우두머리인 교정별감에 스스로 앉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요. 그와 함께 당시 국왕에게 나라 꼴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10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봉사식조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가요, 종래 경대승이 만들었었던 호위무사 집단인 조방을 확대해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 때 이르게 되면 이제 나라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문신과 무신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구나라고 는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신들을 등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사행정기구인 정방, 그리고 문신들을 데리고 정책을 자문했었던 기구인 서방을 설치했고요. 특히 정방은 최우의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완전히 최씨 집안 사유화, 최씨 집안에 의해서 사유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시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 조직인 야별초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우 때 이르게 되면 몽골이 침입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1231년에 바로 몽골의 침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우는 이렇게 되자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바로 몽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녔고 바다에 약했기 때문인데요. 바다 건너 강화도에서 최씨 정권은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몽골의 침략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있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야별초를 좀 더 확대해서 삼별초로 만들게 됩니다. 좌별초, 우별초로 확대했고요.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신의군으로 편성해서 삼별초로 재편성했던 것이죠. 바로 최우태 일입니다. 이후 최항, 최의로 이어지면서 권력이 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부터 최항, 최의의 피해는 천민의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몽골과의 전쟁이 점점 끝나게 됩니다. 몽골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수도를 돌아오라고 요구를 했고, 그게 바로 몽골과 고려가 강화 조약을 맺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씨 정권은요,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 최의를 죽였던 사람이 바로 김준이고요. 김준, 임연, 임유무 바로 이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최씨 정권을 이어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몽골과 힘을 합쳐서 무신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왕족 사이에서 공유되었고요. 왕실은 바로 이 몽골과 힘을 합쳐서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고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100년에 걸친 1170년에서 1270년에 걸치는 이런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무신 정권은 끝장났고요. 수도는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 반대해서 최씨 정권의 권력 집단이었던 삼별초는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삼별초의 봉기에 대해서는 우리 2학기에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럼 무신 정권기의 사회는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 정권 자체가 무신들의 쿠데타를 계기로 시작된 정권이에요.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힘이 있기만 하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고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하극상의 풍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신 집권자들이 지방사회와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게 되자 무신 출신의 지방관들은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향부곡 소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을 겁니다. 여기다가 천민 출신의 권력자였던 이의민이 출연하게 되자 천민들 사이에서는 나도 신분이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들의 수탈에 저항하는 농민 봉기와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천민 봉기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농민 봉기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망이 망소의 난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망이 망소의 난은 공주에 있었던 소, 즉 명악소의 백성들이었는데요. 이 소는 수공업 제품을 부담했었던 특수행정구역이었죠. 여기에도 과도한 세금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망이 망소이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산행병마사라고 부르면서 반란을 주도했고 고려 정부군에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정부군이 얘네를 달래주기 위해서 일반 현으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망이 망소의 어머니를 잡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망이 망소에는 분노했고요.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켰지만 고려 정부군한테 진압당하고 맙니다. 신라 지방에서 신라가 아니고 경상도 일대에서는요, 김삼이 효심의 난이 일어났고요. 지금 경주, 울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신라 부흥운동을 오랫동안 이끌었고요. 천민봉기로서는 전주 관노의 난과 만적의 난이 있습니다. 전주 관노는 국가 소유의 공노비들이었다면 만적은 개인 소유의 산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만적은 신분 해방 운동을 이끌면서 같이 나무를 하러 갔던 노비들을 선동했습니다. 처음만 해도 왕후 장상의 씨앗이 따로 없었는데 장군과 재상의 씨앗이 따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신분제가 나타났다. 우리가 비록 노비이지만 이의민이 그러했듯이 때만 잘 만나면 누구나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봉기를 일으켜서 신분을 해방시켜 보자. 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반란에 처음에 가담했었던 사람 가운데 한 노비가 자기 주인한테 만적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밀고 했고, 이 주인이 최충원한테 다시 한번 밀고 하게 됩니다. 최충원은 이 관련자들을 전부 다 잡아들여서 죽였고요.
이 반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었던 노비는 양인으로 신분이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만적의 난은 사전에 발각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봉기들 가운데 일부 봉기들은요, 기존에 삼국이 있었던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이 서경 지방에서 일어났는데요. 바로 한 지역색을 이용해서 삼국 부흥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것을 부정하고 삼국을 다시 세우자고 주장했던 것은 여전히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서경지방의 백성들은 자기들은 고려의 백성이 아니라 삼국의 백성들이야 라고 인식이 남아 있었고, 바로 이 삼국 유민 의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 봉기의 명분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국 부흥운동 가운데 최광수의 난, 이비패좌의 난, 이연년 형제의 난이 있고요. 이비패좌는 신라 부흥을, 최광수는 고구려 부흥을, 이연년 형제는 백제 부흥을 주장하면서 고려 왕조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망이망소의 난은요, 명악소에서 일어나게 되었고요. 만적의 난은 개경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무신정변 이래로 많은 고위 관리들이 천민 출신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장군과 재상의 씨앗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요, 이자겸의 난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신 정권에 이르기까지 고려 전기에 만들어졌었던 이 정치 질서가 어떻게 동요되어 나갔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요, 고려 전기와 중기에 어떤 대외 관계를 맺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대체로 고려가 주변 나라들과 어떤 교류를 했는지, 그리고 거란과 어떻게 전쟁을 벌였고, 또 여진정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당시 대외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